오는 9월 3일은 중국의 전승절입니다. 중국은 50여 개국 정상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대규모 열병식까지 계획 중인데요. 외교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수근 중국 동아대 교수와 함께 최근 중국 내 분위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있었던 아베다마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사죄라는 단어가 들어가긴 했지만 과거형의 간접 화법까지 사용을 한 사과였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중국의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거든요. 중국은 혹시나 하고 지켜봤는데 역시나 하면서 아연실색입니다. 그래서 외교부 대변인은 정말 실망이다라는 식으로 담화를 발표했는데 표면적으로는 덤덤하게 넘어갑니다만 중국은 속으로 더 절치부심, 와신상담을 하면서 일본 너희들 잘못을 스스로 인정할 때까지 어디 두고 보자. 우리가 먼저 힘을 더 키우겠다라는 자세로 일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를 갈고 있을 거라는 말씀인데 글쎄요. 중국이 요즘에 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누그러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깐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미쓰비시 강제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과, 어떤 배상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튕기다가 나중에 받아들였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한국과 일본의 다른 모습, 한국과 일본 외교 전술의 다른 모습인데요. 예를 들면 한국과 중국이요. 다른 모습인데 중국에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소한 복수라면은 10년 후에 갚아도 늦지 않았다. 그리고 공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군자라면은 천천히, 원수는 천천히 갚아도 된다. 즉 당시 상황을 보면서 더 필요한 것을 하고 취할 것은 취하면서 나중에 갚아도 늦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중국인들의 피입니다. 이와 같은 중국에서 그러면 왜 받았는가? 철저하게 분리 대응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실리를 취할 것은 실리를 취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만 간간히 만나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와는 상당히 다른 그런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네, 굉장히 실용적인 외교 전술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아베 총리의 역사관에 대해서는 뭐 한국과 중국 할 것 없이 다 함께 한 목소리를 비판을 해왔는데 앞으로 이 아베 총리의 담화 발표 이후에 한중일 이 세 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은 한중일 관계는 한국과 중국 모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기대했습니다만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기대할 수가 없었다는 것은 웬만하면 다 알 수 있었는데 그래서 한중일 관계는 지금 같은 소강 상태가 일본이 바뀌지 않는 쉽지 않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계속해서 일본에 대해서 대일 강경책이라든가 혹은 조용한 외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속에서 메아리 없는 공허한 외침만 계속할 것인가?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더 많이 잃어왔거든요. 일본 민심도 점점 우리로부터 멀어졌고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방법, 다양한 외교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로서 저는 EJ 전술을 구사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즉 폭주하는 아베 정권에 대해서 일본 사회가 경각심을 더욱 많이 갖고 단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본 사회의 정서에 일본인들의 마음에 더 깊게 다가가자는 것이죠. 그 방법의 일환으로서 우리의 전래동화에도 있고 일본에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만 콩쥐팥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콩쥐팥쥐 외교 전술도 저는 적극 구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콩쥐 같은 경우는 새어머니와 팥쥐 온갖 핍박과 구박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량한 마음으로 일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콩쥐팥쥐 이야기에서 다양한 등장인물, 선녀라든가 두꺼비라든가 참새라든가 나타나서 도와줌으로써 결국은 콩쥐 해피엔딩, 권선징악이 되었죠. 일본에도 이 비슷한 동화가 있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워오고 있는데 지금 다른 분야는 몰라도 일본의 대외 정책에 있어서 일본 사람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아베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아베가 경제를 살렸다라는 측면에서 지지하는 것이지 외교 정책만 얘기한다면 이미 아베는 하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본인들에게 우리 한국이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불보다 물이 강합니다. 붓이 칼보다 더 강합니다. 일본인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콩쥐가 온갖 아베의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성을 들여서 마음을 다해서 다하는 것처럼 일본인 사회에 그것을 알려나가고 한다면 일본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아베 때문에 나빠지고 한중일 관계가 아베 때문에 안 좋아지는 거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베 스스로를, 아베 정권을 계도하고 그 경각심을 가게끔 견제하게끔 그런 식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중일 관계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은요.
우리가 너무 미국이라든가 일본의 눈치만 보지 말고 사실 어제 아바야 타마 이후에 워싱턴은 어떻게 발표를 했습니까? 환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전 세계 일반적인 상식하고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오바마 정부는 지금 아베 정부를 필요로 하고 아베 정부는 오바마 정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걸 고려할 때 너무 미국과 일본의 눈치만 보지 말고 일본에 대한 양국의 입장에서는요. 그 인류의 외교라는 측면에서 인류의 보편적인 정신이 입각해서 대일 외교 정책을 공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위안부 문제라든가 혹은 침략 같은 것은 양국 간의 혹은 삼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문제이거든요. 네. 제가 상하이에 있는 우리 대학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칠 때 반드시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스스로 조사하고 발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서구 국가라든가 중남미라든가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지만 조사를 하면서 발표한다면은 경악을 금치 못하죠. 네. 세계 제3의 경제대국 일본이란 데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와 같이 우리는요, 아베 정권, 일본 사회가 아니라 아베 정권이 폭주하면 폭주할수록 한국과 중국은 역사 문제만큼은 인류의 외교라는 공통 틀 안에서 그 국제사회에서 더 많이 알려나감으로써 아베 정권이 더 이상 폭주하지 못하도록 대내외적으로 좀 더 견제 전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EJ 콩쥐팥쥐 전략. 네. 아, 그리고 광화문 오늘 70주년 우리 광복절 행사한다고 다 막아놓고 크게 행사를 하던데 중국에서도 이제 70주년 전승절 기념식 크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중국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전승절이라는 게. 네, 이번에 그 전승절 70주년은 특히 각별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널리 과시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중국에도 국제관계에서 피해의식이 대단합니다. 네. 중국이 1800년서부터 1949년 건국할 때까지 건국 위에도 혼란기가 계속 있었습니다만 백수십 년 동안 암흑기라고 해가지고요. 중국이 서구 8강 열강으로부터도 침략을 당하고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난징조약도 체결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당했다라는 측면에서 피해의식이 되게 큽니다. 예. 따라서 힘이 약하면 언제든지 이 넓은 중국에 들어오면 우리는 막기 쉽지 않다라는 의식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우리 중국은 과거처럼 약하지 않다. 우리를 함부로 보지 말라라는 과시의 필요가 있고요. 대내적으로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중국은 너무나 많은 문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갖다가 중국이라는 커다란 덩치 초비만증 환자라고 얘기를 하고 네. 초비만증 환자는 외부로부터는 덩치가 크니까 누가 건드리지 못하지만 내부로부터 복합 합병증 때문에 위험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국내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어 국민들이 그 필요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데 네.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G2까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네. 지금까지 이렇게 강건하게 될 수 있었다. 이런 멋있는 전승절도 하고 열병실도 하게 되지 않았냐. 우리 공산당 정권 문제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지지해다오라는 국내 정치적인 정권 기반 강화의 측면에서도 이 전승절을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안팎으로 네. 보여주기라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중국에 그래서 50여 개국 정상들에게 초청장을 발송을 했는데 그중 박 대통령에 가장 먼저 보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박 대통령의 참석에 거는 기대가 높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명칭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항일 전쟁 승리 및 반파시스트 전쟁 이렇게 나가는데요. 항일 전쟁 승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일 전쟁은 당시 중국과 한반도의 국가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싸웠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즉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함께 싸웠던 당사국의 대통령입니다. 네. 당사국의 대통령이 오신다라는 것, 당사국의 대통령을 극진히 예우한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초청장을 보낸 것이고 또 그만큼 기대를 많이 하시는 거고요. 게다가 또 중국이 상당히 중국은 체면을 중시하는 국가지 않습니까? 지금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네. 전승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을 비롯해서 몇몇 라이벌 국가들이 많은 국가들이 참석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석하는 국가가 생각보다 당초 기대보다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당사국의 주빈인 우리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그야말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 대통령의 참가는 역으로 보면은 예. 중국에게 우리가 빚을 지게 하는 셈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고마운 존재로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대통령이 참가함으로써 향후 한중 관계에 대해서 정치적인 입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세계 최대의 시장이지 않습니까? 중국은 우리에게 보다 더 좋은 우회적인
조치를 직간접적으로 취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물을 줄 수 있는 거니까 기회가 있을 때 선물을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승절이지 않습니까? 네. 항일 전쟁 한 것은 당시 중국과 한반도 입과거든요. 우리가 당사국으로 당연히 오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그것이 지금 중국 체면이 깎여있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선물도 되는 것이거든요. 줄 것 어차피 줄 것 기분 좋게 주면은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향후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선물을 반만 주면 어떻습니까? 방중은 하되 10병씩은 안 간다든지. 하는. 그것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다 참가하기를 바라지만 중국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실용적이거든요. 네. 한국은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가 그저께 왔습니다만 3일 전에 공산당 당국자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예. 메르켈 총리가 러시아에 갔을 때 열병식에는 참가 안 했던 것처럼 우리 대통령도 한국의 입장을 생각해서 열병식은 참가 안 할 수도 있다는 것도 너희들은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그 사람들도 그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거든요. 네. 따라서 아예 참가를 안 한다는 것보다는 뭐 예를 들면은 열병식 당일에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복원 개공식이 있거든요. 네네. 그쪽을 가신다라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다양한 명분을 만들어서 참가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부에서는 한미일 이 공조를 좀 깨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시각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우리 사회가 대단히 혼돈스럽게 생각이 멈췄다. 저는 사고가 과거에 멈췄다라는 표현도 하고 싶은데요.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인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대통령이 항일전쟁 승리 기념식에 가는 겁니다. 주빈으로 가는 것이 당사국으로 가는 것이죠. 당사국으로 가는 것인데 한미일 삼각 공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안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첫 번째 사안이 완전히 다르고 네. 그 어느 누구도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하는데 두 번째 한미일 삼각 공조에 지장이 초래된다? 그러면 한미일 삼각 공조의 주된 타깃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었습니까? 아니죠. 중국이란 나라는요. 20세기 때는 우리 한미일이 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 당시 중국과 소련, 북한은 사회공산주의국가로서 이념적인 대립을 해서 한미일 삼각이 함께 인식하고 대립하고 라이벌 관계였습니다만 지금 냉전이 끝난 상태에서는 아니죠. 지금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 세 번째. 일본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읽고 반성을 안 했기 때문에 두렵게 생각하죠. 네. 위협으로 생각하는 건 당연해요. 또 미국은 자기들의 패권적 지위를 뺏길까 봐 견제하고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중국은 우리의 적도 아니고 이협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와 우호 관계 속에서 우리와 윈윈을 추구하면 되는 그런 대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국가에 대해서 한미일 삼각공조가 흔들린다? 아니 중국이 주된 타깃이 아닌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20세기 냉전 시대 때의 사고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개별적인 사안으로 좀 분리해서 봐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자, 북한의 김정은도 역시 초청이 됐습니다. 과연 첫 번째 외교적 무대 데뷔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4일 전에 만났던 중국 공산당 당국자들도 그 2주일 전쯤에 만났을 때는 상당히 고무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올 것 같다. 네. 당시 북한에서 중국에 대해서 조금 러브콜을 올렸지 않습니까? 네. 헌화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김정은 초청장을 보냈고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외교라든가 군사 외교는 전혀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북한에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전승절. 일본에 대해서 한반도의 국가와 그 중국이 함께 싸운 것이기 때문에 전승절을 축하하자는 식으로 그 김정은이 조금 더 오기 쉬운 분위기를 만들어줬다고 해서 북한 쪽에서 그것을 보고 좋은 반응을 보였다 해갖고 김정은의 방중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 했는데 4일 전에는 아무래도 상황을 보니까 역시 북한은 예측하기 쉽지 않다. 아직이 가능성은 있긴 있지만 2인자인 뭐 김영남이라든가 군 최고 권력자인 뭐 황병서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김정은이 온다고 해서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 북중 관계가 한순간에 확 바뀌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혈맹 관계는 이미 20세기 냉전 시대 때 있었을 뿐이지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은 보통 국가로서 그것도 이웃에 있는 골치 아픈 국가라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라는 골치 아픈 국가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 전승절 70주년을 앞두고 중국 내 분위기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수근 중국 동아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